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이제 임신 중절 이슈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반낙태 집회에 참석을 한다든가 이번에 엘라베마 주 대법원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언급을 하면서 체외 인공 수정까지 규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건 신의 뜻이 아니다. 예, 신의 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공화당을 이제 계속 그래도 남아있던 개신교도 백인 여성들 봐도 니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들고 어렵다.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어려워. 겁니다. 우리는 세금 감면이나 재정 보수주의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했지 임신 중절과 같은 사회문화 이슈를 원리적으로 지지하면서 공화당을 찍어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을 오른쪽을 끌고 가면서 하는 짓을 보니까는 못 버티겠다. 이거는 선 넘었지. 네, 안녕하세요.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세요. 권 소장님. 안녕하세요. 이진 소장입니다. 네, 이제는 익숙하시죠? 네, 익숙해졌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시는데. 오늘은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에는 사실 그 후두염이 오기 직전이었더라고요. 그러면 후두염이 왔다가 가셨다? 네, 왔다가 갔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보면. 네, 하루 아예 목소리가 안 나와서. 아이고. 아유. 네. 그럼 여러분도 조심하십시오. 예, 네. 오늘은 오 소장님을 모시고 네. 여러분들이 2024년 가장 빅 이벤트 뭘까요? 대선, 미국 대선. 그렇죠. 네. 이제 미국 대선이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네. 원래 우리도 뭐 수능 6개월 정도 그러면 총 점검 뭐 이런 거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네. 과연 이제 미국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소장님은 누가 이기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뭐 너무 근데 계속 변화해가지고 네. 얼마 전까지는 사실 트럼프가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또 오늘 이제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또 우리가 앞으로의 전망을 해볼 만한 아주 나침반을 또 제시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잘 듣고 네.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대통령 선거,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신은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한 두 차례 나와주셨는데 네. 방송 출연 이후에 혹시 뭐 변화사항 혹시 있습니까? 뭐 갑자기 옛날에 돈 빌려간 거 갚아라.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건 돈을 안 없었지. 빌렸기 때문에 그냥 예. 뭐 시선 처리 좀 해라. 왜 그러냐. 그다음에 뭐 옷 좀 바꿔 입어라. 좀 바꿔 입어라. 네, 그런 쪽으로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들어서 이 방송을 오래간만에 아니면 네. 처음 나오면 거의 처음 나왔으니까. 남성분들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예요? 스스로 경악을 할 때가 있어요. 살 좀 빼야겠다. 예. 아유, 그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로 듣습니다. 왜 그러세요? 네. 뭐 댓글 보면 뭐 이렇게 저 보고 운동 자극 받아서 음. 득근하러 갑니다. 뭐 이런 댓글 있는데. 네. 자, 오늘 그래서 그 당시 나와주셨을 때 이제 미국 정치에 대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시야가 열린다. 이거 고급밥 만들어라. 뭐 이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딱 대통령 선거반 집중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관심 있을 바이든 트럼프 현재 지지율은 어떻게 나오나요? 요새 이제 많이 알려진 이제 배팅 사이트죠. 폴리마켓에서 이제 추세를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최신 추세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바이든 45%에 트럼프 44%인데 네. 트럼프 우세 구도였다가 44대 44로 좁혀졌고 네. 바이든이 이제 아주 미세한 차이로 앞서 나가는 이제 그러네요. 그런 형국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언론사 기사의 내용이 주된 거라서 네. 이렇게 뭐 사진을 떠오기는 힘들었습니다만은 뉴욕타임스와 시에나 칼리지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가 작년 하반기에 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의 안정적 우세를 전망했다 보니까는 국내 언론에서도 한 11월 초쯤에 굉장히 크게 다뤘던 걸로 저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4월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뒤집혔습니다. 뒤집혔어요. 네, 3월에는 48대 43으로 트럼프 우세였는데 네. 지금은 트럼프 46에 바이든 45로 사실상 그 격차가 의미가 없는 수준까지 이제 붙었다.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 요즘 여론조사가 아무래도 그 두 사람의 재대결이다 보니까 다자구도라 해도 4년 전에 이제 두 사람을 찍었던 유권자들을 또 찝어내서 이제 의사를 물어보거든요. 너 또 찍을 거야? 예. 음.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3월에는 이제 97%였는데 그게 이제 94%까지 살짝 내려갔고 네. 바이든은 83%였다가 89%까지 이제 좀 많이 끌어올린 편이죠. 6%가 올라갔습니다. 예, 6% 포인트가 올라갔죠. 그 덕분에 이제 전체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나 싶고 네.
싶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는 없나요? 일단 2022년 중간선거만 하더라도 특히 하반기에 이코노미스트와 이제 폴리티코가 그 친공화당인 이제 부유층에 뭐 여론조사 1회라든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그런 이제 개입 사실을 이제 각자 기사로 한번 다룬 바가 있고 특정 세력이 여론조사에 예, 지금도 조금 그렇지 않은가 합니다. 왜냐하면 에머슨 칼리지라고 이제 제법 저명한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데 네. 여기가 2022년 중간선거 결과를 거의 못 맞췄을 뿐더러 작년 11월에 있었던 켄터키 주지사 같은 경우도 전날 아니면 이틀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렸는데 현직 민주당 주지사랑 그 공화당의 스타후보랑 이제 47대 47로 맞붙었다. 요렇게 했는데 정작 이제 개표 추이나 결과는 완전 정반대였거든요. 민주당이 네. 승리하는 걸로. 예,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아예 이제 동영상으로 올려서 한 6, 7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던데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월스트리트 저널이 MBC 뉴스하고 같이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공화당 측 전문가랑 이제 민주당 측 전문가 한 명씩을 붙여가지고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보니까는 퀄리티를 그만큼 보장할 수 있었고 실제 결과도 그러했는데 지금은 이제 둘 다 개별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여론조사 같은 경우가 바로 두 번째 문제인데 신뢰성이 극히 낮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는 공화당 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서는 그런 결과를 이제 발표하고 홍보를 했더라는 겁니다. 에헤이. 그렇다 보니까는 미국 현지에서도 뭐 변명성에 가까운 기사라든가 아니면은 여론조사 자체에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의 코멘트라는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조사하면 옛날에는 딱 그냥 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 조사기관이 어디냐, 뭐 예, 정파구도에 맞죠. 따라서 좀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저기는 어느 정도 어느 성향인데 이제 대충 알잖아요. 예. 근데 우리 입장에서 미국은 사실 어렵거든요. 많이 어렵죠. 그러면 어느 기관의 여론조사 추이를 봐야 조금 우리가 요건 좀 참고할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싶어요. 다 보시려고요. 어우. 어렵다. 궁금하니까. 예. 지구본 연구소 구독자분들은 아, 이 부분이 궁금하실 야, 것 예, 같아서. 알겠습니다. 네. 어찌 보면 딱 맞으실 것 같은데 네. 그 금융거 출신 언론사인 인베스터스 데일리가 있습니다. 인베스터스 데일리. 예. 예. 그 이니셜로 줄이면 이제 IBD인데 여기가 이제 테크노메트리카 정책 정치 연구소라는 곳하고 여론조사를 같이 이제 실시하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진보 성향일수록 특히 이제 미국은 진보 성향일수록 또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이런 기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기를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네. 자 이게 이제 먼저 2016년 이제 대선 최종 여론조사인데 네. 트럼프 45%이고 힐러리 클린턴 43%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이 여론조사 결과가 적중한 셈이 됐고 실제로도 이 결과를 맞춘 이제 단 두 곳의 딱 두 곳밖에 언론 없었어요. 여론조사 기관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도 대선 하루 직전인가 최종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 보셨던 분들이라면 바이든이 적어도 한 8에서 9%포인트 차이로는 이기지 않겠느냐. 직접 투표에서부터 그렇게도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렇게 딱 전망을 했었습니다. 50.2% 대 46.2%. 근데 실제 결과도 이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IBD-TI PP 여론조사 결과가 이때를 계기로 이제 좀 더 주목을 받게 됐죠. 저 정도면 거의 작두 탄 건데. 예, 그러니까요. 거의 작두를 탔죠. 물론 뭐 성별이나 인종 지지율까지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네. 전국 지지율로 보면 이만하면 충분히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미국 유권자 수망하더라도 뭐 2억 명은 넘길 테니까 그거를 이제 뭐 별 문제 없이 표본을 모집하고 뭐 조사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좀 대단합니다.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IBD. 정확하게 낼 수 있었던 요인이랄까? 그게 뭘까요? 뭐 금융권 출신이라 뭔가 이게 금융고 출신인 그런 거야. 것도 있고 네. 이 TI PP 자체가 좀 이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는 그렇게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작두 타신 분이 하나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예.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 이렇게 보면 이렇고 저렇게 보면 저런데. 그쵸. 예. 이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뭔가 어떤 금융권 출신, 그러니까 투자를 해왔던 사람이니까 예. 뭔가 어떤 돈으로 따졌을 때는 아. 이게 굉장히 더 냉철하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게 예.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가 그렇게 하니까. 보셔도 되는 게 이 네. 기관이 그 자기들만의 기준을 정해두고 네. 주식 투자자를 이제 또 표본을 모집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의사를 묻기도 하거든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네,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의 이제 여론조사 추이를 보시면서 이제 그 주식 투자자들의 여론도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아, 네. 여기는 근데 이제 전문 기관이고 예. 보통 우리는 이제 언론 기관을 통해서 이제 접하는 예. 경우는 언론 기관 하면은 지금 뉴욕 타임스도 조금은 이제 트럼프 우세를 계속 전망하는데 네. 그보다 이제 중립적인 기관이 하나 있죠. 공영 라디오, 공영 라디오. NPR이랑 NPR. 네네. 그다음 공영 방송 서비스인 PBS의 네. 이제 방송 프로그램인 이제 뉴스 아워. 뉴스하고. 여기가 이제 그 사립대학의 마리스트 칼리지 산하에 공공의견연구소하고 공동 여론조사를 아주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여론조사 결과가 그 네이트 실버의 이제 538 등급이 A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곳인데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바이든의 지지율이 1% 상승해가지고 51%를 기록했고 트럼프와의 격차를 3%포인트까지 벌렸습니다.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수치인 거죠. 근데 이제 성향별 조사 결과를 보면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은 네. 트럼프 우세 여론조사들의 거의 일관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트럼프 지지율 상승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무당층의 트럼프 지지율 상승인데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3월에는 52대 45로 이제 트럼프 쪽이 우세였는데 무당층 지지율이 지금은 49대 47로 바이든 2%포인트 우세로 뒤집혔습니다. 무당층 기준으로. 예, 무당층 기준으로.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 유권자들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저희가 어떤 점을 감안을 해야 되냐면은 네. 일단 첫 번째로 한국과 다르게 그 관공서 같은 곳에 가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내가 투표할 거다. 예, 그래야 유권자 이제 신청을. 유권자로서 이제 투표할 자격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투표를 안 할 수가 있다 보니까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영어로 이제 likely voters라고 해가지고 네. 투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제 그쪽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은데 NPR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아예 11월에 확실하게 투표할 사람들 영어로는 이제 definitely 확실하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의사를 물었더니만은 바이든 53%에 트럼프 47%가 나온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이 이제 맹추격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만하면 거의 뭐 역전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선 뭐 여론조사 이런 걸 할 때는 예. 계속 엎치락 뒤치락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뭐 총선도 그랬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어느 당이 이길 것 같다. 그런데 갑자기 막판에 가서는 야 이거 전세가 바뀌었어. 이렇게 하고 막 조금 이쯤 되면 거의 부동이다. 이런 이제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 예.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볼 때도 이제 계속 엎치락뒤치락 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가 우세였는데 갑자기 바이든 우세로 바뀌었잖아요. 예. 선거는 11월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 여론조사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할 것 같은데 예. 요 정도 됐을 때 나오는 여론조사부터는 거의 이제 부동이다. 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되는 그런 시기나 그런 게 있나요? 제일 전형적인 거 말씀드리자면 역시 전당대회 전후겠죠. 전당대회 전후. 네, 전당대회 전후. 언제죠? 전당대회가? 보통 7, 8월에 합니다. 늦어도 9월에 하는데 민주당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올해도 매우 중요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젊은 세대인 진보 지지층이 이제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반대하고 있고 네, 그 맞아요. 의사를 이제 올해 전당대회 당시에도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니까 자칫하면은 이제 68년에 시카고에서 있었던 전당대회 혼란이 난장판이 되면 예, 사실은 안 난장판이 되죠. 다시 터져 나오는 거 아니냐. 언론사들이 지금 이 떡밥을 또 계속 뿌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반대로 공화당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가 경선에서 이기기는 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네. 그 패배한 후보가 그걸 인정을 하고 경선에서 중도 사퇴를 해도 투표 용지에 이름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쇄를 하고 나서 사퇴를 하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번에 펜실베이니아가 그 대통령 경선을 양당 모두 한번 실시를 했거든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아마 한 90%가 득표를 해서 압승한 걸로 기억하는데 트럼프는 84% 정도를 받아서 조금 겨우 이긴 편입니다. 니키 헤일리가 그 나머지 반대표를 거의 다 가져갔거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은 헤일리를 지지한 사람들은 대체로 대학을 이제 졸업했거나 대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는
근본적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굉장히 좀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넘어갈 수도 있다. 예. 넘어가거나 투표를 안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당파 성향이 강한 시대다 보니까는 바이든이라고 해서 민주당을 이꽉 깨물고 지지하진 않을 수도 있다 이거지만은 둘 중 하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한테 표를 안 주겠다 이거거든요. 트럼프는 싫다. 예. 근데 트럼프가 그렇다고 헤일리를 포용하려고 하냐? 그것도 전혀 그건 아니지 아니었죠.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보통 전당대회 하면 이제 컨벤션 효과, 그래서 예. 뭔가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예. 단합된 모습을 보면 쫙 올라오는데 예. 민주당은 이제 단합을 넘어서 이제 난장판이 될까봐 이제 우려되는 거고, 그렇죠. 공화당은 오히려 이제 너무 차분해서 예. 그냥 아무 재미없는 컨벤션이 돼서 그냥 또 예. 문제될 것 같다. 예. 양쪽 다 좀 지켜봐야겠군요. 예, 보면.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대학가에서는 뭐 난리가 나고 있긴 아, 하지만 어떤 요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을까요? 사실 좀 신기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그닥 인기 있을 만한 요인은 별로 없는데. 아, 예, 이제는 너무 늙었으니까 젊은 시절과 다르게 뭐 연설도 잘 못하고 하니까는 예. 인기가 없을 법도 한데 반전의 계기는 역시 미국 시각으로 3월 7일에 직접 했던 이제 국정연설일 겁니다.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랬었다. 고령 논란을 이제 잠깐 좀 불식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격정적으로 연설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40대 후반에 뇌동맥류랑 이제 폐색 전증으로 수술을 받았다 보니까는 원래도 안 좋았던 언어 능력이 조금 더 안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원래도 이제 말을 더듬고는 했는데 그 큰 수술을 이제 2개를 받으면서 더 더듬는다든가 순간 이제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좀 막말을 쏟아낸다든가 이런 좀 안 좋은 이제 습관을 가지게 됐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만은 이번 국정연설 하면서는 그 실수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눈에 띄는 실수가 하나 있긴 했는데 그것도 이민자들에 대한 공화당의 거의 무슨 전쟁 수준의 이제 적개심 때문에 조금 이제 가져진 면이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대선 공약이라든가 자기의 비전을 굉장히 명확하고 단호한 태도로 밝혔다 보니까는 언론사에서도 낮은 기대치를 완벽하게 뒤집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는 했거든요. 전략적인 것 같은데요. 미리 기대치를 확 아, 낮춰놨다가 예. 저도 왠지 이렇게 그렇게. 싹 해가지고 기를 우리 막 이렇게 기운을 모아가지고 예. 한 방에 그냥 쏟아내서. 예. 어. 실제로 그 후에 이제 행보를 봐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네. 일단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요 7개 경합주가 네. 4년 전과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3월 7일에 국정연설한 후에 여기를 다 한 번씩은 방문했습니다. 한 번씩은 방문했고 정책 같은 경우도 그 주에 이제 뭐 인구 구조라든가 자신의 유세 목적에 이제 부합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역에 맞는 걸 잘해줬다. 예를 들어서 애리조나나 네바다는 히스패닉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이 히스패닉 노동자들도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는 게 굉장히 지금 시급한 문제이다 보니까는 바이든이 애리조나랑 네바다를 직접 방문해서 그린 뉴딜의 이제 한 축이기도 합니다. 주택 공급 정책을 이제 몸소 홍보를 했거든요. 어디나 이 집을 좀 많이 공급하겠습니다. 이거는 제일 인기 좋은 공약인 모양이에요. 예, 그거는. 그게 미국 중산층의 꿈도 알고 보면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쵸. 번듯한 집을 장만하겠다는 그것이다 보니까는 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죠. 맞아요.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히스패닉이나 뭐 어떤 흑인 노동자들을 일부러 전략적으로 공략한 예, 그런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정책이기도 하죠. 어떻든 간에 보면 참 이렇게 당근을 잘 이렇게 뿌려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보시기에 당근을 제일 잘 던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보면. 당근도 잘 던지고 있고 네. 그 언론사나 지지층들이 원했던 것은 좀 더 이제 단호한 비판이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아 트럼프를 열심히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의 이제 그동안 행보를 나중에 이제 기사로라도 찾아보시면은 일단은 작년까지는 거의 이름도 안 불렀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예. 이름을 뭐 내 전임자 어. 혹은 뭐 내가 오기 전에 있었던 사람 그냥 이런 식으로 부르거나 아니면 특정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한 번씩 언급하고 넘어가는 정도였는데 네. 그 트럼프가 왜 정적들한테 별명을 붙이고 놀리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은 일단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이제 기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어렸을 때 이제 부친으로부터 너는 특별한 존재니까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슨 수단을 써서든 승자가 되어라. 그리고 너는 승자가 되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고 자기도 그걸 이제 실천하려고 살고 있다 보니까는 패배라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아, 루저라는 표현을 참 싫어한다. 아, 정말 싫어하면서 자기는 그걸 이제 자기가 꺾은 사람들한테 이제 표현하기를 즐기죠. 뭐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근데
20년에 졌고 22년 중간 선거에서도 나서서 또 졌고 근데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요새 거의 틈만 나면은 트럼프를 뭐 he's a loser 이런 식으로 아예 공개 저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네. 사실 전공이 광고여가지고 예. 그 지금 대선의 그 광고들을 되게 항상 좀 찾아봐요. 예. 근데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바이든의 그 선거 광고가 굉장히 인상 깊고 재밌었어요. 근데 이 나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적되고 약점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예. 8순위 그거를 공략한 광고를 했는데 예. 처음에는 그래요. 내가 좀 늙었습니다. 뭐 이거 다 아는 사실이죠.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공을 막 얘기를 해요. 내가 코로나를 뭐 이겨냈고 인프라법을 했고 그러면 중간중간 이제 트럼프의 사진이 하면서 그는 못했고 그는 엎었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래서 막 다 얘기를 하고 뭐 처방전도 뭐 이렇게 가격도 낮추고 다 얘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그 PD님이 자 이제 한 테이크만 더 갈까요? 한 번만 더 가볼까요? 이렇게 해요. 그때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면 I'm very young, energetic, and handsome. 야 근데 내가 여기서 뭘 더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웃으면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게 되게 반전으로 그러니까 나이에 대한 우려를 되게 불식시키는. 요새 좀 그런 거를 하기 시작했죠. 그게 그리고 약간 좀 한수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그 코로나 말씀하신 김에 이 양반이 또 어떤 농담을 던졌냐면은 트럼프가 4년 전에 표백제나 살균제를 먹으면 별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코로나 때 얘기를 하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표백제가 몸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머리로 갔다. 그래서 머리가 저렇게 지금도 빨딱 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농담을 하고 있거든요. 뭐 완전 디스전인데 이거 보면. 완전 디스전입니다. 민주당 측면에서 당 측면에서도 조금 우리가 한번 보고 가면 좋겠는데 민주당 전략 이게 어떤지 뭐 등록금 대출 탕감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비판도 있고 그러긴 한데 이 부분도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그렇죠. 뭐 자기들이 이제 갚아야 되는 대출인데 안 갚고 있으니까는 비판을 받을 만도 하긴 한데 일단은 그 바이든이 2020년 당시에 이제 그 좌파 진영의 이제 관점을 수용하면서 그걸 대선 공약으로 내건 바가 있습니다. 등록금 대출 탕감. 추진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고금리 시대고 정부가 이제 뭐 자녀 세액 공제나 그런 거를 이제 공화당의 표를 받아내지를 못하다 보니까는 더 지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더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없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필요한데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가 경제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이제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들도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은 이제 선심성 정책이지만은 다른 면으로 보면은 그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서 탄탄한 경제를 뒷받침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들. 소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니까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이야기가 나오네요. 당장 뭐 올해 1분기 GDP 성장 통계만 보셔도 성장률 자체는 1.6%인데 소비는 2.5%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궁금해요. 미국 사람들은 다 돈이 어디서 나서 소비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이 그 대학 등록금 학자금 대출이라는 게 사실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아픈 손가락, 되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 게 미국 대학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워낙 비싸니까. 그러니까 몇 천만 원씩 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이제 제가 수업을 받을 때도 중년 40대 정도의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너무 그날따라 기분이 좋게 들어오시더니 그러더니 자기 수업 전에 축하해달라고. Congratulations. 나 그동안의 학자금 대출 론 오늘 다 갚았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 애들 막 일어나서 박수치고 막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해줄 정도로 한 20년 걸리신 거네요. 맞아요.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오래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정치적 측면에서 요거를 요거를 이제 카드를 쓴다는 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거 너 돈 풀기야라고 반대하기도 상당히 난감한. 받는 좋은 지지자고. 다른 예시를 들어드리자면은 오바마 부부 같은 경우도 대출을 거의 한 2005년 그때쯤에야 다 갚았거든요. 두 사람이 이제 합산 대출급이 이제 남아 있었다 보니까는 오바마가 이제 정치를 계속하다 보니까는 미셸 오바마가 이제 가정주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수입을 마땅히 늘릴 수가 없었다 보니까는 대축을 뭐 그렇게 이제 짬짬이 갚아가다가 오바마가 그 2004년에서 5년쯤에 한국에서도 그 번역 출판이 됐죠. 담대하니만 그 책을 또 네. 베스트셀러로 만들고 그 후에는 이제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후였던 거 썼던 그 내 아버지로부터의 꿈 네네. 그거를 다시 또 재출간을 해서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서 인세로 그냥. 예, 인쇄로 남은 걸 다 갚았거든요. 이야. 네, 자기도 그래서 항상 했던 말이 우리 둘이 결혼했을 당시에 92년쯤인데 그 갚아야 되는 이제 대학 학자금 대출이 주택 대출보다 많았던 겁니다. 공부 많이 했으니까. 예. 그리고. 예. 이 어느 나라나 이 참 가방끈 늘리는 건 참 돈이 많이 든다. 네. 볼 수 있는데 어떻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바이든이 잘 공략한다. 예,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도 당신이 이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으로서 한번 해라. 결과로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책 효능감을 이제 또 같이 요구하고 있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그거를 또 어디서 어떻게 언급을 했느냐면은 위스콘신의 최대 도시 미러키입니다. 이렇게. 네. 네, 위스콘신 대학이 그 퍼블릭 아이비의 이제 대표 주자이고 주 내에 이제 여러 캠퍼스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되게 큰 네. 대학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미러키 같은 경우는 흑인들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거기에 가가지고 젊은 세대와 흑인 그리고 조금씩 이제 인구 비중을 높이고 있는 히스패닉 노동자들을 모두 이제 아우를 겸 거기에 가서 이제 대학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든 보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쓴다. 네, 최대한 쓰고 있죠. 라고 보여주는데 저는 사실 이거 어릴 때부터 봤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예. 미국에서는 왜 선거 때마다 이렇게 그 뭐죠? 그 임신 중절. 예. 그 원장님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사실은 이제 여성의 입장이니까 그 예. 컨셉 자체에 대한 개인적인 또 의견이 있기는 한데 예. 요게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주제니까 요거를 하는데 사실 그거를 주로 정치인들이 남성분들이 많은데 그걸 남성분들이 그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 예. 무심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사실 네. 그게 제일 정답이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보통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을 확실히 딱 나누는 뭐 네, 그 출발점이 전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이게 지금 요즘에 좀 이상한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가고 있다. 아, 예.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아, 예. 그게 일단은 로드웨이드 판결이 여러 논란에 나올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그 뭐 허가 기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는 네. 법적 근거도 조금 이제 급조한 측면이 있다고 하니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미국에서 이제 페미니즘 운동의 초기였던 이제 1970년대 초반에 나왔던 판결이다 보니까는 로데웨이드가 50년 정도 이제 존속이 되면서 미국 여성 인권의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면이 있었냐면은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이제 여성들은 임신 중절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냐면서 로데웨이드 판결을 지켜야 된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백인 개신교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종교 논리에 따라서는 임신 중절에 반대하고 싶지만은 그래도 또 여성의 인권이니까 또 그 연방 대법원의 전례니까 이거를 또 존중하기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어차피 공화당이 정말로 엎어버릴 것 같지도 않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힘든 문제 아닙니까? 일단 연방 대법원의 다수파부터 만들어야 되고 네. 그 다수파를 만들려면은 종신직인 대법관을 앉히기 위해서는 상원을 계속해서 장악을 해야 되니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미 80년대 그러니까 레이건 집권 후부터 연방 대법관 임명 이제 전국 때마다 이 문제가 반드시 터져 나옵니다. 그렇죠. 예. 상원 청문회죠. 예, 청문회를 하면서 반드시 터져 나오다 보니까는 2018년에 임명된 브렉 캐버너 같은 경우도 나는 그 전례를 존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겨우겨우 이제 조맨치인의 표까지 받아내서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암묵적인 이제 존중을 했던 거죠. 공화당에서는.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또 어떤 변수가 있었냐면은 남부 백인들이 비교적 최근까지 그러니까 2010년까지 민주당에 많이 남아 있었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민주당 내에 이제 반낙태 전선을 형성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공화당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론을 매우 티가 나게 통일을 하지 못했는데 오바마와 트럼프 시기를 거치면서 이 임신중절 보수파들이 이제 당내에서 거의 싹 다 밀려났죠. 북동부 포함해가지고 싹 다 밀려났다 보니까는 민주당은 이제는 거의 당로 통일로 갔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도 이제 가톨릭 교도다 보니까는 개인적으로는 싫지만은 왜냐하면 가톨릭은 다사안을 이제 권장하다 보니까는 싫지 않겠습니까? 싫은데 여성 인권 아니냐? 왜 정치인이나 정부가 나서서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느냐?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제 또 지지하기 시작했거든요. 민주당은 통일이 됐는데 반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다르게 그래도 통일을 한 듯했던 공화당이 지금 이제 갈라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네. 일단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이제 임신중절 이슈를 좀 강하게 밀고 나갔거든요. 그렇죠.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제 반낙태 집회에 참석을 한다든가 로드웨이드 재판 판결을 아예 대선 공약으로 제시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갔고 이제 연방 대법관도 그런 식으로 안 치지 않았습니까? 뭐 닐 고서치, 그렇죠. 캐보노 그다음에 2020년에 기어이 임명한 에이미 코니 베러 전부 다 이제 종교적으로 좀 원리적인 성향을 띠다 보니까는 공화당을 이제 오랫동안 지지했던 그 대졸 백인 여성들 그러니까 대도시 근교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아 그렇지 우리는 세금 감면이나 재정 보수주의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했지 임신 중절과 같은 사회문화 이슈를 원리적으로 지지하면서 공화당을 찍어주지는 않았다.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을 오른쪽 끌고 가면서 하는 짓을 보니까는 못 버티겠다. 아, 이거는 선 넘었지. 예, 선 이렇게. 넘었지 하면서 2017년부터 소위 말하는 이제 저항운동을 시작을 하죠. 그 거점이 또 조지아였고요. 저항운동을 시작하면서 이제 아예 민주당으로 이제 당적을 바꿔버리고 민주당을 더 적극적으로 밀어주니까는 공화당 지지 기반의 한 축이 그때 이미 싹 날아가 버린 겁니다. 지금도 사실 공화당이 그것 때문에 2022년 중간선거에서 의석수를 그 정도밖에 확보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라도 그러니까 남부 중심의 개신교도 백인 여성들이라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개신교도 여성들은 사실 좀 모순적인 정서를 갖고 있죠. 임신중절 규제에 찬성하는데 체외 인공수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권장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엘라베마 주 대법원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언급을 하면서 체외 인공수정까지 규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건 신의 뜻이 아니다. 예, 신의 뜻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공화당을 이제 계속 그래도 남아있던 그런 이제 개신교도 백인 여성들 봐도 니들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러면서 들고 어렵다.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는 어려워. 겁니다. 물론 다수는 어차피 공화당을 찍겠지만 싫더라도 민주당이 더 싫으니까 공화당을 찍겠지만은 나머지 두 갈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첫 번째로 진짜 너무 화가 났거나 좌절을 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유력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될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 두 번째 갈래이긴 하지만은 첫 번째 포함이 됩니다. 그 중장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딸이나 이제 손녀들로부터 뭐 임신중절 시술이라든가 그런 얘기 유도 알약 들으면. 복용 경험 이런 걸 듣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섣불리 반대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역시 자식이 제일 무서워.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여론이 사실은 2016년 대선 당시에도 존재를 했습니다. 러스트벨트에서도 존재는 했거든요. 근데 공화당이 이제 그 여론까지 건드리고 말아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언론들이 그 뉴욕 타임스도 이제 다뤘습니다만은 이러면은 개신교도 여성들도 대거 이탈하거나 투표를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 공화당 어떡하냐. 표 나올 건 없고 예. 까먹을 것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한 나오는 거죠. 거. 근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게 그 3월 27일에 제가 이 건물로 들어오기 전에 녹화를 하기 위해서 박사님께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던 걸로 네네.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엘라베마 주 하원 이제 제19 재보선 결과가 나왔는데 네. 민주당이 거의 56대 44 수준으로 압승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경합 지역구로 꼽히기는 해도 어쨌든 계속 공화당을 계속 찍었던 공화당. 지역구입니다. 그렇죠. 엘라베마는 트럼프가 뭐, 예. 2020년에 거기에서 1%포인트 차로나마 이겼고 22년에도 공화당 소속 주하원 의원이 이겼는데 이번에 그 주하원 의원이 자리를 비우게 됐다 보니까는 재보선이 실시되었고 민주당이 이제 그 백인 그 전무 상담원이었던가 하는 백인 여성 한 명을 내세웠고 그분이 임신중절과 체외 인공수정 이슈를 계속 내세웠습니다. 오로지 그 딱 원툴로 그냥 예, 밀어붙이고 메시지 자체도 그렇고 공보물의 내용을 보셔도 딱 그쪽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니까는 언론사들도 깜짝 놀라버린 거죠. 아무리 대해서 경합이라 해도 엘라베마가 어딥니까? 딥사우스고 바이블 벨트인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북동부라든가 아니면은 딥사우스의 다른 이제 경합하고 있는 주들 뭐 이를테면 조지아나 이미 이제 민주당 우세로 바뀌어버린 버지니아나 이런 주의 여론은 그럼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을 또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예. 지금의 추세가 예. 어떤 임신 중절에 대한 요 이슈의 흐름이 예. 민주당 11월 민주당을 이제 바이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키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왜냐하면 그 또 최근에 또 밀고 있는 그 광고 중에 또 하나가 아.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임신 중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서 줄기차게 트럼프를 예. 네, 비판을 합니다. 그 예. 어떤 여성분이 텍사스에 사는 아, 분인데 맞습니다. 예. 한 16주쯤 됐을 때 유산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유산이 됐으니까 아이를 꺼내야 되는데 낙태 금지법 때문에 못 꺼내는 거예요. 텍사스에서는 그래서 의사가 못 꺼낸다. 음. 그래서 근데 그 감염 예방 뭐 주사도 뭐 못 받고 예. 그래서 집으로 보냈어요. 근데 3일 뒤에 중환자실로 가서 죽을 뻔한 거예요. 이 예. 여자가. 그리고 다시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그런 얘기를 다 해주면서 이제 감정에 호소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에 트럼프 did this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요게 민주당이 생각했을 때는 키요소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22년에도 사실 중과선거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냐면 사실 그때 공화당이 되게 압승을 할 예.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언론사들도 그렇고 인플레이션도 다들 이제 최대 화두로 꼽았지만은 출구조사 결과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뭐 뉴햄프셔나 펜실베이니아 같은 개별 경합주들도 마찬가지고 전국도 그러한데 임신 중절이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최대 화두였습니다. 그리고 그 임신 중절을 최대 화두로 꼽은 사람들이 민주당을 진짜 많이 찍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바이든을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은근슬쩍 민주당을 많이 찍었기도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임신 중절 이슈의 파급력이 이미 그때도 드러났습니다. 공화당이 그래서 그때부터야 이거 계속 건드리려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지만은 또 강성 지지자들은 또 그걸 원할 테고. 예, 원할 테고 자기들이 이미 연방 대법원이나 각 이제 지방 법원들이 이미 그런 식으로 보수 강경파 일색으로 재편을 해놨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그런 그 판결을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또 그 주 법무장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이제 지방 검찰총장을 이제 직선제로 뽑아서 이제 일을 하게 하는 건데 그 남부의 주 법무장관들이 지금껏 이제 오바마 케어 폐지 소송의 거의 주동자였다고 보시면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도 로드 웨이드만 그런 게 아니라 올해만 하더라도 긴급 임신 중절, 그러니까 이멀전시 어볼션이랑 그다음 아까 제가 언급해드린 임신 중절 유도 알야 요 두 가지에 대한 이제 판결을 연방 대법원이 올해 상반기까지 내려야 하고요. 또 하나 최근에 나온 소식인데 그 임신 중절 시술이 언제 어떻게 잡힐지 모르니까 잡히면 이제 노동자들이 당연히 이제 임시휴직을 써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휴직에 대한 딴지도 걸었습니다. 그 그 주법부장관. 사유로는 쓸 수 없다. 네, 소송을 제기했죠. 어머나. 그 여차하면은 이제 법무장관들 내년에 되게 한가한 거 같아요 보면.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트럼프가 드디어 이제 계속 이렇게 강령 일변도로 나갔다가는 대조 백인 여성표도 그렇고 여성표를 진짜 계속 까먹겠구나. 그럼 내가 또 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물타기를 시도한 거죠. 그냥 옛날에 이제 뭐 노예제라든가 민권법에 이제 반대했던 남부 보수파들의 이제 정가의 보도였던 주의 권리, 모든 논의와 그 결과를 각 주한테 맡기자. 나는 책임 없다. 예, 그런 건데 그렇게 이제 소송을 또 제기하는 주들이 주로 이제 뭐 텍사스나 플로리다 같은 남부주다 보니까는 예. 이거 결국에는 트럼프 네 말 듣고 그러는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이렇게 이제 팩트 폭행을 한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왠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민주당은 요즘에 약간 신났다? 많이 신났습니다, 기세를 사실. 좀 올린다? 뭐 예, 이제 그러네요. 왜 신났냐면은 예. 그게 또 지역별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애리조나에 네. 남북 전쟁 시기에 도입되었다가 최근에 다시 살아난 임신중절 규제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의 전면 규제법인데 그 애리조나가 알고 보면은 그런 이제 원리주의 성향의 기독교 보수파가 또 많은 곳이어가지고 항상 해가 쨍쨍한 곳이 많아요. 보면. 예, 그렇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주상원과 주하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을 압박해서 막 그 쑤셔가지고. 법안을 폐기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주하원 내 이제 소수파들이 안 내겠다 싶어가지고 한 3-4 정도가 민주당하고 협력을 해가지고 그 폐기안 이제 찬성을 했거든요. 이제 주상원에서도 아마 그렇게 할 걸로 보이는데 반란표가 예, 그 주하원의 이제 반란표들이 이미 SNS에서 진짜 인신공격을 대차게 받고 있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그 리버럴 활동가들이 그러면은 이참에 애리조나에서 한번 합법화 투표를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플로리다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디센티스가 2022년에 압승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이슈를 부각하면서 바이든을 때렸고 예. 둘째로는 무당층이랑 그 대도시 근교거주 이제 백인 여성의 지지를 받으려고 임신 중절 이슈를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2022년에 이기고 나서 2023년에 딱 회기를 시작하니까는
디센티스가 바로 6주 후 임신중절 금지법을 그렇죠. 딱 추진을 해버립니다. 근데 그게 22년에 통과시킨 15주 임신중절 금지법하고 이번에 동시에 발효가 되거든요. 주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해야겠고 예, 판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플로리다 주 대법원이 그 인구수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7석으로 구성이 되는가 그런데 그중에 5명인가를 디센티스가 직접 임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발효를 이제 해줄 법도 한데 이 사람들이 4대3으로 임신중절 합법화 주민투표 실시를 또 승인을 해준 겁니다. 아 투표해라 이거는 예. 뭐 우리가 결정한 사항 그것도 아니다. 이제 주민들의 의사에 맡겨야 된다면서 디센티스와 트럼프를 둘 다 이제 임신중절 이슈를 피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피하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걸 넘겨? 예, 좀 그러니까 그런 다시 느낌도 또 있는데. 이제 공을 이렇게 던져버렸는데.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바이든이 20년 대선 당시에도 그랬고 그동안 이제 플로리다에 그렇게 딱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쓸 가치가 없다. 왜냐하면은 대도시도 많다 보니까는 미디어 시장이 그만큼 비싸가지고 플로리다를 이제 집중적으로 훑으려면 광고비를 어마어마하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쓸 가치가 있겠느냐. 인구 안 되는 구조도 데는 그렇고 안 되는 데는 안 한다. 예, 안 되는 데는 안 한다는 주의였는데 임신중절 이슈가 터져버린 데다가 수면 아래에서 디센티스의 강경 일변도 사회 문화 정책에 대한 반감이 슬슬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쿠박의 사이에서도. 그렇다 보니까는 바이든이 옳았구나 싶어가지고 여기다 휘발유만 좀 부어주면 되겠다. 템파를 방문했죠.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에 이제 중간에 있다고 할 수 중간쯤에. 있는 대도시인 템파를 방문해가지고 그 6주 임신중절 금지법 발효를 트럼프하고 엮어버린 겁니다.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트럼프 did this 이거를 이제 계속 언급을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왜 재밌게 됐냐면은 자 일단 올해 플로리다가 연방 상원 선거도 치러야 됩니다. 그렇죠. 현직인 릭 스콧이 이제 재선 플로리다 주지사 출신이고 그때부터 이제 친트럼프거든요. 골수 친트럼프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엮을 수도 있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전직 하원 의원이 났는데 한 번만 했기는 합니다만은 그 쿠박의 거주 지역인 이제 남부 지역구를 한번 대표했던 사람입니다. 데비 부카레스 파울이라고 에콰도르 현지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미국에 정착한 그러니까 히스패닉 여성이죠. 그렇다 보니까는 파월 같은 경우도 그 판결이나 그런 걸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지금 공화당을 때리고 관심을 끌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참에 한번 플로리다 한번 엎어볼까? 뭐 이제 그리고 그 시도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같은 경우가 저기 선거인들이 몇 명이죠? 30명 넘습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다음으로 제일 많죠. 세 번째로.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문제가 커지면 되게 커질 것 같다. 그리고 텍사스 같은 경우도 지켜봐야 하는 게 그 이민 강경 일변도에다가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하신 그 강경 일변도 임신중절 정책이 지금 현직 이제 공화당 주지사 주도다 보니까는 지역 내에서 당연히 논란이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더군다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성분이 백인 여성이다 보니까 맞아요. 아, 그랬어요? 백인이에요. 백인 여성이다 보니까는 이러면은 텍사스도 안 그래도 요즘 대선 표차가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 그렇죠. 텍사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공화당 일색이라고 그러지만 대도시는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보면. 대도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북쪽에 공화당이 있는 댈러스 정도를 제외하면은 야구 세요도 좀 민주당으로 많이 넘어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별거 아닌 이슈라고 우리는 판단되는데 네. 미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정말 멱살을 잡고 흔들어야 되는 공화당한테는 이제 종교와 연관되는 이슈고 민주당한테는 여성 인권과 이제 직결되는 이슈가 하다 보니까는 강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지금 보아하니까 아까도 잠깐 뭐 언급이 나왔지만 일단은 어쨌든 조금 반 트럼프 계속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이제는 언급하면서 총력전을 조금 벌이고 네, 있고 그쪽으로 가고 가지고 있습니다. 올 수 있는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하고 있는 정말 투혼을 발휘하는 그렇죠. 영혼까지 끌어당겨가지고 지금 네. 막 올해 뭐 만약에 대선 이긴다 하면은 11월에 이제 82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니까 바이든이 사실 저 나이에 굉장히 임기를 마치시려나? 뭐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친이 거의 100살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본인도 굉장히 좀 강골이거든요. 역시 DNA가 참 무섭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까 남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많이 해주시고 이제 공화당이 이렇게 네. 발밑이 파진다라고 했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이 하나 이제 보이는 게 요즘에 보면은 이제 뭐 우리 현대차도 알레베마에 있고 네. 그러잖아요. 이 남부의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가 있는 거는 이제 노조가 없거나 자고가 노조의 활동을 제약하는 여러 법들이 많아서 남부가 가는데 맞습니다. 요즘에 미국 뉴스를 보면은 이게 갑자기 철진한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라고 해야 되나요? UAW가 갑자기 막 이슈가 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UAW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뉴딜 시절에도 이제 남부에 한번 진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UAW가 우리말로 옮기면은
전미 자동차 노조 자동차 맞습니다. 노조 이렇게 맞는 게 영문 맞죠? 명칭은 이제 유나이티드 오로 워커스이긴 한데 네. 어차피 이제 그 미국을 대표하는 이제 자동차 노조다 보니까는 전미라는 명칭을 붙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이미 사실은 22년 전부터 변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직 위원장인 이제 쇼 페인이 그 스텔란티스 그러니까 구 크라이슬러 네네. 이제 인디애나 공장의 이제 전기공 출신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 출신인데 그 부패했던 지도부를 이제 갈아치우고 자기가 이제 노조 위원장에 앉으면서 한 가지 이슈를 아주 강하게 내걸었습니다. 임금 인상과 그 다음에 2008년 대침체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게 된 혜택들을 일단은 디트로이트 3사들과 직접 협상을 해서 되찾아오겠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거를 해서 우리가 러스트벨트 포함 이제 북쪽에서 다시 세를 다지면은 노조 설립을 이제 남부에서도 예. 한번 실시를 해보겠다. 근데 이게 왜 시도할 법한 전략이냐면은 네. 지금 디트로이트 3사 소속 미시간 자동차 노동자가 한 14만 명쯤 됩니다. 북부에는 예, 14만 명쯤 되는데 테슬라랑 이제 폭스바겐이나 뭐 현대 등 해외 기업들이 남부에서 채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또 한 16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UAW가 그 디트로이트 3사 소속 노동자를 다 포함해도 회원 수가 40만 명이 안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회원 수도 확실하게 늘려서 영향력도 키우고 네. 무엇보다도 1940년 이래로 노조 설립을 거의 무조건 막아왔던 남부에서도 이제 한번 새를 다져볼 수 있을 거 아니냐. 한번 이제 붙어볼 만하다. 예, 왜냐하면은 그 엘라베마 같은 곳에도 당연히 이제 아마존 물류창고 공장 네. 물류창고가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도 이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2021년부터 바이든의 그런 암묵적이거나 적극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노조 설립을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주정부의 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노조 반대. 원래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정치를 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는 당연히 이제 노조의 개입이나 영향력의 이제 발휘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버리고서 이제 기업을 유치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이제 그 남부 노동자들이 좀 차별을 많이 받습니다. 북부 쪽에 비하면 임금이라든가 혜택이라든가 그걸 좀 되게 적게 받으면서 일을 해야 사실은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간 거죠. 싸니까. 임금, 예. 임금이 싸.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남부의 노동자들도 우리가 그래도 일을 이렇게 할 만큼 하는데 우리도 받을 건 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노조를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노조 지지율이 거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 이게 참 미국은 노조가 신기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 제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박사님이 예전에 몇 년 전에 아마존 노조 설립 한참 할 때 예. 다른 방송사에서 우연히 마주쳐서 제가 박사님 붙잡고 아, 박사님 이 노조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미국은 이제 기업이 노조의 설립을 막을 권리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막 열심히 막 받아 적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추세를 보면 야 이렇게 그 노동자의 권리가 노동자의 입김과 힘이 이렇게 강해질 수 있나. 이게 팬데믹을 계기로 뭔가 조금 임금 문제도 있고 그렇죠. 물가 오르면서 따라잡지 못하면서 네. 이렇게 좀 이런 힘이 이렇게 강해지는 추세가 되니까 이런 상황도 생기는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어느 나라나 특히 뭐 미국 남부에서도 그런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자동차라는 이건 대형 조립 산업이잖아요. 예. 임금이 그 동종 그 다른 그 지역의 업계보다 한 20% 이상 처음에 네. 높게 가거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한 10년 정도 지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임금이 높은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도 있고 여기저기 아파요. 예.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뭐 팔꿈치도 아프고 뭐 예.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그러면서 10년쯤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노조를 만들어 보자. 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예. 남부가 지금 그 시기가 이제 다 도래한 것 같아요. 보면은. 맞습니다. 예. 그러네요. 예전에는 그래도 미국이 좀 과거의 노조의 좀 만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 좀 달라졌나 마피아와의 봐요. 결탁이라든가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부정적이었는데 이제는 뭐 마피아의 영향력이나 그런 거는 거의 사라진 사라졌어요. 마당이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는 그러면 이제 뭐 그 아까 조합원들 뭐 14만 명 예. 그런 거 다 따지면 가족들 하면 100만 표 예, 이상 뭐 약간 가족들 나오는. 경합주에서 어떻게 보면 또 그것도 키를 쥘 수 있는 요소가 그렇죠. 되겠네요. 남부 예. 줄을 또 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예, 미시간이 안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자동차주이고 예. 뭐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이런 쪽에서도 표를 이제 최대한 받아볼 수 있는 것이고 남부 쪽에서도 이제 그 시도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앗을 이미 UAW가 뿌렸죠. 그러고 그 테네시주에 이제 채터누가라고 네네. 대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폭스바겐이 이제 거기 포함 이제 120개 해외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채터누가 공장만 이제 거기만 노조 설립을 네. 허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UAW가 노조 설립 투표를 여기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 남북 공장 중에서 제일 먼저 했고 그게 이제 며칠 전에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 73대 27로 압도적인 이제 찬성이 나와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아까 소장님께서 기업들이 이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노조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네.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뭐냐면은 노조 설립 투표를 한다 치면은 노조 쪽에서 이제 뭐 전단지 같은 걸 뿌려서 노동자들과 접촉하고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19세기 후반 당시 이제 트러스트 대기업들이 노동자들의 이제 그 포퓰리스트 후보 지지를 막으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맞죠. 예, 여론을 이제 조장을 하는 겁니다. 반노조 선전전을 예, 그래도 노조는 안 돼. 이런 어. 식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이 폭스바겐 공장도 2014년이랑 2019년에 사실은 설립 투표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근소한 차이로 졌거든요. UAW가. 근데 팬데믹이 아까 그 왜 잘 말씀하신 거냐면은 그 오바마 때 이제 경기 부양책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정부가 경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돈을 푸는 건 좋은데 가만히 보면은 가진 사람 위주인 것 같다. 뭐 세금 감면이든 뭐 지원이든 우리 노동자들에 대한 도움에는 어떻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또 그 여론을 이제 잡으려고 재난 지원금을 더 늘려라. 이런 식으로 공화당을 압박했고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알고 보면 이제 팬데믹이 터진 이래로 뉴딜 정책을 이제 자기가 직접 추진을 하려고 했다 보니까는 그 1조 9천억 달러 규모 코로나 부양책을 추진하면서 두 가지의 역점을 뒀습니다. 하나는 자녀 세액 공제고 두 번째가 이제 근로장려 세액 공제인데 근로장려 세액 공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공화당 시기에 도입된 겁니다. 닉슨이 도입했고 그 다음 대통령 이제 포드가 확대했고 레이건이랑 클린턴이 아예 그거를 미국식 생산복지 이제 대표 주자로 만들어 일하는 버렸거든요. 사람한테 더 많은 혜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근데 그게 왜 중요한 정책이냐면은 미국 노동자들 중에서도 이제 저소득층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연방 소득세를 못 냅니다. 못 내는 대신에 이제 다른 소득세 종류의 이제 급여세 같은 걸 이제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급여세가 참고로 이제 사회보장연금의 재원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세금을 낸다 해도 소득 수준이 낮을 뿐더러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소득세를 못 내다 보니까는 그 이상 이제 혜택을 못 받는 거죠. 자녀 세액 공제와 같은. 그러니까 애도 키워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식료품이나 자동차 기름값으로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반대로 이제 정부로부터 돌아오는 공제 혜택은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공제는 일단 내가 쓴 거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쓴 게 많아야 이제. 네, 그렇다 거죠. 보니까는 이제 뭐 자녀 세액 공제건 근로장려 세액 공제건 그런 이제 사각지대가 존재했던 셈인데 바이든이 그 코로나 부양책을 21년에 추진하면서 두 가지를 해버립니다. 하나는 이제 그 지급 액수 자체를 이제 늘려버리고 둘째로는 지급 대상을 이제 널리 늘려버렸습니다. 확대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원래는 예를 들면은 자녀 세액 공제를 못 받는 사람들인데 소득세를 못 내니까 그렇죠. 못 받는 사람들인데 이제부터는 0세에서 6세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은 연 3,600달러 받을 수 있고 무조건 받을 수 있게. 6에서 17세면은 3,000달러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난지원금과 그게 이제 같이 지급이 됐다 보니까는 노동자들의 이제 가처분 소득이 그 시기에 이제 순식간에 꾸준히 증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게 이제 초과소득 우리가 예. 맨날 미스트리라고 하는 예. 이렇게 그 올라간 그래프가 이제 거기서 그것 나온 때문이었습니다. 거군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중국과의 이제 관계 악화로 인한 그 공급망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는 제조업도 그렇고 미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장을 뭐 증설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용하고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을 이제는 임금을 후려쳐가지고는 채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니까. 그럼 더 많은 돈 주는 곳으로 가면 되지. 사람 다 부르는데. 이러니까는 이제 각 기업들이 알겠어. 그러면은 그렇죠. 임금 말고 또 다양한 혜택도 줄 테니까는 제발 우리한테 와서 일 좀 그렇죠. 해줘. 자동차는 특히나 숙련공들이 많이 필요한 네. 업종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그 박사님께서 언급하신 그 현상이 이제 21년부터 주목을 받았죠. 바로 블루칼라 저소득층 포함 블루칼라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 증가.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다 연결돼 있다. 예, 연결이 이제 돼 있죠. 뭐 경제 쪽 하시는 분들 보면 이 초과 소득이 아직까지 이만큼 있으니까 네. 추가가 상승 더 될 거야. 뭐 예. 경기가 더 앞으로 부양될 거야 이러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저 돈이 저 어디서 났지? 재난지원금은 이미 다 떨어졌을 텐데 싶었는데 예. 공제를 또 그렇게 넓혀준 게 했다 보니까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혜택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 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게 된 거죠. 네,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벌써 네. 했는데 아. 이제 한쪽 이야기밖에 못했어. 이러면 이제 어떻게 너무 재밌어. 편파라고 그래서 이제 혼이 날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전체 1시간 동안 이야기한 게 다 이제 트럼프 때리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때리네 막 이런 느낌으로 좀 갔는데 아 예. 이게 방송에 이러면 안 되잖아요. 보면. 그렇죠. 예, 이 두드려 맞는 트럼프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예.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 이거는 천상 시간을 넘겨서 해야 네. 될 것 같은데 아,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네, 6개월 남은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쫓아가고 있다. 네. 이거만 알고 있었는데 역전했다. 뭐 이 정도까지 지금 이제 와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그리고 그 디테일하게 있던 여러 가지 사항들 뉴스에 안 나오는 여러 사항들을 우리 신인천 선생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나간 관계로 지금 이제 그러면 추격을 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네. 역전을 당한 예. 트럼프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해 주신 신인천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또 교수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트럼프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예.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